이미 챗GPT의 실력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대학 자료를 분석하는 레포트, 논문, 심지어 창작의 영역인 소설까지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챗GPT가 바라보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모습은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기로 했죠. 먼저 지금 한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회 이슈 하나를 발굴해냅니다. 이 사회 이슈에 관해 챗GPT에게 6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과연 챗GPT는 우리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관광 코스로 개발돼 이곳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 노연이 이래야 됐지. 야, 나이였어요. 혼나 하나씩 귀다고도. 나 그런 돈은 꼭 굶어주고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요즘 나라가 아주 시끄러워요. 특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로 더 그렇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굴욕 외교다, 망국 외교다, 심지어 제2의 을사조약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후부터였어요. 바로 한일 정상회담 열흘 전 있었던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도 아닌 한국의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안녕하세요.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는 요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강제동원 피해를 받은 개인들은 일본 정부나 기업들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민간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잠깐 얘기가 조금 뒤섞인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정리해줄게. 먼저 강제동원이란 단어에 대해 설명해줄게. 뉴스를 보면 어디서는 강제징용이라 표현하고 어디서는 강제동원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일단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은 일본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야. 징용의 사전적 뜻은 전시나 파병 같은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거든.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을 위해 강제로 노동을 한 것은 맞으나 그것이 불법은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그 당시 조선은 일본의 일부분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의 피해자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려면 강제동원이라 말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GPT가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이라고 했잖아. 이 배상 요구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 거야. 1990년대 이춘식 할아버지는 신일본 제철에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소송을 내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불을 붙였지. 그리고 1990년에는 한국 여성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어. 고 김학순 할머니도 평생의 침묵을 깨고 자신이 위안부 출신이었음을 고백하며 생존자들의 증언을 이끌어내셨지. 1991년 12월 이날 한국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본군 위안부 직접 동원 문서를 공개했지. 그 문서는 1944년 8월과 9월 인도와 버마 주둔 미군 심리전 부대가 작성한 것이었어. 문서에는 위안부의 충원 방식과 운영연합, 일본군과의 관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지. 그때까지 일본은 위안부 강제동원에 일본 군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일본 내에서 여러 차례 나온 상태였지만 계속 발뺌 중이었거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빼박 증거를 내어줘 버린 거야. 사실 그 다음 달인 1992년 1월에 당시 총리였던 미야자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거든. 이렇게까지 상황이 몰려버리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미야자와 총리는 방한 이틀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후 미야자와 총리는 방한 기간 내내 몇 번이고 위안부에 대해 사과했고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거듭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어. 이야 계속 발뺌만 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과라는 걸 하기는 했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고? 왜냐하면 사과는 했지만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 게다가 당시 위안부 사건을 조사했던 일본 정부 대변인 카토 고이치 관방장관은 끝까지 강제징집에 대해서는 부정했고 말이야. 자, 그럼 그동안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한 4명의 소송은 2003년, 양금덕 할머니의 소송은 2008년 각각 일본 최고재판소 기각을 끝으로 최종 패소했어. 결국 일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친 적이 없었던 거야.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는 일본 내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현대적인 일본의 대도시들인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에서는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일본, 중국 관내 및 만주, 지금은 러시아 땅인 남사할린, 동남아시아, 태평양에서 강제로 조선인들을 동원시켰어. 일본군 위안부는 1931년부터 강제 동원시켰고 노무, 군인, 군무원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동원되었지.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제국주의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사적인 자원과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다수의 조선인을 강제로 징집하고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당시 일본이 설치한 조선총독부가 중심이 되어 강제동원이 이루어졌어. 일본은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시켰어. 제일 먼저 시행됐던 것은 할당 모집이야. 조선총독부가 노무자의 모집 지역과 인원을 결정하면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 강제로 노무자를 송출하는 방식이었지. 할당 모집으로 채워지지 않자 그 다음에는 국민징용으로 조선인을 데려가기 시작했어. 징용영장을 발령, 교부하여 초기에는 기술직을 중심으로 데려갔지만 이후에는 일반 노무자들도 이 방식으로 끌려가게 된 거야. 마지막은 관할선으로 할당 모집과 국민징용이 반씩 섞인 체제였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 3가지 방법 모두 일본이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시키고 수탈해 가기 위해 사용했던 정책이었다는 거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내에서의 차별과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귀국 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으며 강제동원과 관련된 질병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귀환 후에도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받았던 데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봐야 해. 다 생각해봐. 계속 조선에 남아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신의 지역에 몇천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대거 유입되는 거야. 그만큼 일자리, 먹을 것, 살 것들이 줄어드는 거겠지? 이미 일본에 의해 황폐화되어 있었던 탓에 같은 조선인임에도 나눠줄 것이 없었던 거야. 사실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피해는 그 가족들도 함께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일본에는 현재까지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있어. 바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국인들은 한국 국적을 회복했어.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합사 대상자를 검토하는 회의에서 전사했을 때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당연히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약 21,000명의 한국인을 한국 정부나 유족의 동의도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같이 합사시켜버린 거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들의 유족들은 20년이 넘게 합사를 철회해달라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해결을 외면하고 있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억하고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야스쿠니 신사에 잠들어 있는 한국인들은 고국 땅으로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는 이미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지원에도 일부 국내외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 얘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 도대체 일본이 강제동원에 관해서 언제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고? 오히려 일본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단 말이지. 일본은 말이야, 그 유명한 고노다마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사과했지만 강제동원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고노다마는 1993년 일본 정부 대변인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담고 있는 담화문이야. 그런데 그나마 양심적인 이 담화문을 2014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검증을 했단 말이지. 아니, 사실에 입각한 사과를 담은 담화문을 검증한다니? 그건 이 담화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 우리 정부는 당연히 검증에 대해 유감을 표했어. 하지만 일본의 검증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한일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졌어. 일본은 하나 남은 전범국으로서의 양심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렸던 거야. 이건 아베 전 총리의 역사인식 때문이 커.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서양 국가들의 광대한 식민지와 러일 전쟁이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다라는 상당히 황당한 내용도 담겨 있었지. 그래, 친일파들이 말하는 식민지배 덕분에 나라가 발전했다라는 논리와 같은 이야기야. 아베가 죽었으니 이제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글쎄, 지난 1월에 있었던 UN 인권검토 회의에서도 일본은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거든. 자유의사나 관청의 알선 또는 전시 징발로 일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국제법이 정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당연히 군함도나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동도 전부 부인했어. 일본이 군함도를 문화재로 등재하려 하자 유네스코가 강제동원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거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막상 군함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니까 바로 입을 싹 닦아버린 거지. 강제동원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유네스코의 권고를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시하면서 말이야. 일본은 오히려 군함도를 미화시키기에 바빴어. 이곳은 자랑스러운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라면서. 유네스코는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지만 기억할 거야. 고노다마 검증 때 우리도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었잖아. 강한 유감은 일본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표현인 것 같아 보여. 이런 일본이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 완전히 없는 사실이지 이건.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앞서 계속 얘기했으니 더 말하지 않을게.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소송을 벌였으나 일본 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는 거 기억하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2012년 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을 모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다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내셨어. 그리고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이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며 미쓰비시에게 원고 한 명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
이후에 일어난 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야. 미쓰비시는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국내 사업을 철회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제작할 때 필요한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어.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에 대해 노제팬을 외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고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 유예했지. 그리고 양국 모두 무비자 입국도 금지해버렸잖아. 우리나라의 이런 대응 정책은 제법 효과적이었어. 스텔라케미와 모리타 화학공업 등 일본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이후 약 640억 원이나 대폭 감소했거든. 아, 그래도 미쓰비시의 태도를 보면 왠지 끝까지 배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글쎄, 사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이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한 전적이 있어. 2015년 기무라 히카루 미쓰비시 머티리얼 상무는 미쓰비시 광업이 국내 4개의 탄광에서 약 900인의 미국인 포로를 강제노동에 동원한 것을 인정한다. 당시 일본 기업에 의해 가혹한 환경 아래서 일한 미국 포로는 수천 명 이상이었다. 과거의 불행한 사건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유족들에게 사죄했었어.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건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제3자 변제 아니란 것을 발표해버린 거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수혜를 받은 포스코와 KTNG 등에서 자발적으로 재단에 돈을 내면 재단은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이자를 주면 된다는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방안인데 제3자 변제에는 일본의 기업과 정부의 사과가 동반되어 있지 않아. 심지어 일본 기업에 돈도 들어가지 않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위한 해법이겠어? 양금덕 할머니가 절규하며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라는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을 때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배상액이 지급되면 논란은 가라앉을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 해버렸지. GPT의 말대로라면 제3자 변제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을까?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줄곧 돈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기업에 직접적인 사과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에게 잔인하게 짓밟혀버린 자존감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 그리고 인간적인 삶과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런 피해자들에게 어떻게든 돈만 주면 된다라는 식의 제3자 변제가 과연 올바른 방법이었을까? 그들이 정당하게 사과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한 번 더 짓밟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은 강제 동원에 관한 사회 이슈에 대해 챗GPT의 응답을 팩트체크해봤어. 결론을 세 줄 요약으로 정리해보자면 1. 일본은 한국의 강제 동원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2.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통해 한국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3. 윤석열 정부는 한국 민심은 잃었고 일본 민심은 얻었다.